오늘 저는 여러분을 겉보기엔 화목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검은 탐욕이 텔리를 틀고 있던 어느 가정의 이야기로 안내하려 합니다. 66번째 생일잔치에서 딸에게 20억 원 상당의 고급 실버 아파트를 선물 받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고단했던 인생 후반전에 찾아온 가장 체면서고 화려한 시작이어야 했습니다. 효심 깊은 딸, 축하해주는 하객들, 웃음꽃 피는 가족들. 모든 게 마치 꿈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막 끝나고 노모가 그 집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며느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일가족 3명의 지문을 전자도어록에 등록하자고 요구할 줄은 말이죠. 그녀는 앞으로 드나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과연 뻐꾸기가 남의 둥지를 차지하려는 9점 소소 고잔쪄서의 계략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유비무환일까요? 정작 온 가족을 당혹스럽게 만든 건 누구도 안중에 두지 않았던 어린 손자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벌인 놀라운 행동 하나가 울지도 보채지도 않으면서 어른들의 가식적인 체면을 순식간에 찢어발겼으니까요. 20억짜리 호화 아파트가 욕망의 결투장으로 변해버린 그 순간 과연 누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소나귀에서 딸이 선물해준 존엄과 평안을 어떻게 지혜와 용기로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지문 하나로 촉발된 이 치열한 재산 지키기 전쟁, 강건한 인생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이명자, 올해 66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과일 좌판을 운영했습니다. 비바람을 맞아가며 억척스럽게 남매를 키워냈죠. 이제 은퇴하여 집에서 쉬는 제게 가장 큰 소원은 그저 자식들이 가정 화목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는 제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마음 편한 자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 어려운 걸 알고는 공부하란 잔소리 한 번 하게 한 적 없이 늘 장학금을 받아왔죠. 지금은 제법 이름난 건축 디자이너가 되어 자기 사업도 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엄친딸입니다. 반면 제 아들 민호는 제 가슴 가장 아프고도 쓰린 손가락입니다. 심성은 착하고 말도 살갑지만 능력은 평범하기 그지없어 중소기업에서 근근히 버티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소영이와 결혼해 손자 우진이를 낳고 살지만 살림은 늘 빠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늘 제가 젊은 시절 먹고 살기 바빠 아들을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 딸만큼 출세하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네가 TV를 바꾼다면 몰래 쌈짓돈을 찔러주고 손자가 학원에 가야 한다면 두말 않고 연금을 털어주곤 했습니다. 딸 지은이가 가끔 불만을 토로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뿐인 아들네가 아니면 누가 챙기나 하는 마음에 편에 섞인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제 66번째 생일날 딸 지은이가 제 평생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선물을 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우리는 강남의 꽤 근사한 한정식 집에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까지 모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케이크를 자르고 나자 지은이가 갑자기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어보니 첫 장에 아파트 등기 권리증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 제가 지나가면서 쳐다보기만 해도 비싸서 고개를 저었던 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소유주란에는 선명하게 제 이름 석자, 이명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 지금 사시는 빌라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매일 계단 오르내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노후를 위해 산 집이에요. 고층이라 전망도 좋고 엘리베이터에 보안 요원도 있고
대출 하나 없는 전액 현금 완납집이에요.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호강만 누리세요. 식당 안은 감탄사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영이도 즉시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맞장구 쳤습니다. 와, 역시 지은이는 스케일이 다르네. 어머니, 진짜 복 받으셨어요. 이제 고생 끝이네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20억이라니. 평생 과일을 팔아도 그 집 화장실 하나 못 살 돈인데. 격한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져 딸의 손을 잡고 말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친척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 며느리의 배가 된 아부, 아들의 자랑스러워하는 표정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다만 잔치가 끝나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던 길에 지은이가 조용히 건넨 한마디만이 예외였습니다. 엄마, 이 집은 온전히 엄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소유주는 엄마 한 사람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집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엄마 혼자만 하셔야 해요. 그때 저는 그저 딸이 꼼꼼해서 하는 말이라 여겼고 그 말 속에 담긴 무거운 경고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이 귀한 선물이 제 행복한 노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탐욕이 얽힌 피 튀기는 가족 전쟁의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딸의 효심은 한동안 제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시장에 가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든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말했죠. 명자 씨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런 금송아지 같은 딸을 뒀어.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아이고, 지들이 알아서 잘 큰 거지 하며 겸손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달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온 가족이 그 전설 같은 집을 처음으로 구경하러 갔습니다. 집은 정말 으리으리했습니다. 높은 층고, 탁 트인 통유리창, 발코니에 서면 멀리 롯데월드타워의 첨탑까지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영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대관원 구경 온 유학머니 같았죠. 여기저기 만져보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 주방 좀 보세요. 독일제 명품이네요. 여기서 요리하면 맛이 절로 나겠어요. 와, 욕실이 호텔보다 더 좋아요. 건식이라니 대박이다. 두 사람의 흥분은 집주인인 저보다 더했습니다. 제가 미래의 장밋빛 생활을 상상하고 있을 때 며느리 소영이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최첨단 전자도어록이 달린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살갑게 손짓했습니다. 이게 최신형 지문 인식 도어록이래요. 보안도 좋고 엄청 편하대요. 어머니 열쇠 찾느라 고생하실 필요도 없고 저희가 자주 와서 어머니 챙겨드리려면 아예 오늘 가족들 지문을 다 등록해 두는 게 어떨까요?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배려가 뚝뚝 묻어나는 말이었죠. 아들 민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거 좋네. 열쇠 잃어버릴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도 언제든 들를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우진아, 이리 와봐. 할머니한테 이거 얼마나 신기한지 보여드리자. 민호는 9살 난 손자 우진이까지 끌어들여 셋이서 도어록을 둘러싸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기대가 가득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위화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인테리어도 안 했고 이사 날짜도 안 잡혔는데 주인인 나조차 조작법을 모르는 도어록에 왜 저렇게 급하게 온 가족 지문을 등록하려는 걸까? 저를 돌보기 위해서라기보다 마치 자기들의 소유권을 선포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인테리어 끝나고 해도 되지 않니? 설정하는 거 복잡하다던데. 제가 머뭇거리자 소영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 안 복잡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금방 해요. 자, 어머니 먼저 하세요. 집주인이시니까 1번으로. 그녀는 막무가내로 제 손을 끌어 검지손가락을 센서에 갖다 댔습니다.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관리자 등록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소영이는 쉴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남편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자, 다음은 당신, 그 다음은 우진이. 저는 그들 가족 셋이 차례대로 제 집의 출입 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하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이는 자기 지문 등록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제게 완벽하게 상냥한 미소를 보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스치듯 지나가는 교활한 승리의 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터무니없는 생각이 제 마음에 처음으로 싹대맞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새집 집들이에 초대받은 손님 같다는 느낌. 더욱 안타까웠던 건 딸 지은이가 회사 해외 연수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부재가 머지않아 다가올 갈등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줄이야. 그 집의 문에는 남겨져선 안 될 지문들은 모두 남았지만 정작 그 집을 마련해 준 사람의 흔적은 없었으니까요. 지문의 편리함을 얻은 아들 내외는 통행증이라도 얻은 양 집주인인 저보다 더 자주 그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인테리어 감독을 해준다는 명분이었죠. 처음엔 고맙게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인테리어 스타일이 전적으로 며느리 소영이의 취향대로 흘러갔습니다. 비싼 수입, 주방 가구를 덜컥 계약하고는 통보하듯 전화하곤 했죠. 어머니, 제가 독일제 수납장 골랐어요. 좀 비싸긴 한데 평생 쓰는 거니까 좋은 걸로 하세요. 집의 구조도 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햇볕 잘 드는 남양방 하나를 서재로 써서 글씨도 쓰고 책도 읽고 싶었는데 소영이는 그 방을 장난감 가득한 아이 놀이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손자 우진이를 방패막이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은퇴하고 무슨 책을 보세요. 우진이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다 손자 위에서잖아요. 아들 민호는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내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지들이 좋다는데 하며 저는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제 양보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돌아온 건 더 노골적이고 뻔뻔한 침략뿐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새집 냄새 빼느라 일주일 정도 비워두려던 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고도 난처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사는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래요. 일주일 안에 나가라는데 갈 데가 없어요. 엄마 집 공사 다 끝났죠. 저희가 당분간만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내면 안 될까요? 아들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요. 그래. 어차피 비어있는 집인데 그리해라.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승낙했습니다. 심지어 젊은 애들이 먼저 들어가서 사람 온기도 채우고 새집 냄새도 빼주면 좋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죠. 나중에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순진한 생각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지문 등록을 해뒀으니 열쇠를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이삿짐 트럭을 불러 20억짜리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짐 정리가 대충 끝났을 무렵 저는 갓 끓인 삼계탕을 들고 아들네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현관에는 민호와 소영이의 신발이 가득했고 제 슬리퍼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그들의 외투와 가방이 널브러져 있고 테이블 위엔 손자의 과자와 장난감이 산더미였습니다. 제가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그 집은 이미 제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의 영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크 잠옷 바람으로 안방에서 나오던 소영이는 저를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삼계탕은 식탁에 두세요. 저희 방금 밥 먹어서요. 불쾌함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디 있니? 할미가 좋아하는 떡 좀 사왔는데 방에서 게임해요. 소영이가 손가락으로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떡 상자를 들고 원래 딸 지은이가 오면 쓰게 하거나 손님 방으로 쓰려던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우진이의 침실로 개조되어 벽에는 포켓몬 포스터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북향의 가장 작은 방, 원래 창고로 쓰려던 방을 보니 입구에 뜯지도 않은 이삿짐 박스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챙겨둔 제 짐들이었습니다. 소영아,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럼 내 방은 어디니? 소영이는 당연하다는 듯 창고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짐 있는 방이 어머니 방이죠. 혼자 지내시는데 창고 개조한 방이면 충분하잖아요? 안방은 너무 커서 어머니 혼자 쓰기엔 난방비도 아깝고 또 얘만이 안 좋잖아요. 저희 세 식구가 쓰기에 딱 맞더라고요. 안 좋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 민호를 쳐다봤지만 녀석은 안방 문틈으로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다 같은 식구인데 누가 어디 쓰면 어때요? 소영이도 다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잠시 신세지로 온 게 아니라 집을 접수하러 온 점령군이라는 것을. 지문을 찍던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이 집주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주인인 저 이명자는 제 집에서 창고 방에 쑤셔 박혀야 할 불청객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어느 날 소영이가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와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 50만 원 나왔어요. 집주인이 어머니시니까 이건 어머니가 내셔야죠.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왜 내니? 너희가 살고 있잖니. 어머, 말씀이 섭섭하시네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앙칼져졌습니다. 등기상 명의가 어머니 건데 어머니가 안 내시면 누가 내요? 저희가 어머니 집 지켜드리는 건데 관리비까지 내라뇨. 저희 그럴 여유 없어요. 저를 호구로 보는 그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민호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고지서에 엄마 이름 찍혀 나오잖아요. 그냥 엄마가 내세요. 큰 돈도 아닌데. 이웃들에게 시끄러운 꼴 보이기 싫어. 결국 제 연금 통장에서 50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한 번 밀리니 끝이 없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까지 모든 고지서가 제게 날아왔습니다. 저는 집을 가진 게 아니라 밑빠진 독을 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양보가 그들의 탐욕을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주말 가족 식사 자리에서 소영이는 오래전부터 벼르던 최후의 요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평소에 입에도 안 대는 비계 덩어리를 제 밥그릇에 얹어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진이가 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앞으로 교육비며 결혼 비용이며 돈 들어갈 때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저희가 상의해봤는데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우진이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이참에 미리 우진이 명의로 증여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해서 한 달이 건너뛰면 상속세가 엄청 절약된대요. 이게 다 어머니 돈 아껴드리려는 거예요. 그 말이 도화선이 되어 억눌러왔던 화산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돈을 아껴줘. 내가 너무 오래 살까봐, 혹시라도 만변해서 이 떡고물을 남줄까봐 무서운 거겠지. 저는 수저를 탁 내려놓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 거다.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마음이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꿈도 꾸지 마라.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남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호 씨가 어머니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딸 지은이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를 모조리 토해냈습니다. 지은이는 가만히 듣고만 있더니 제가 예상한 불같이 화내는 모습 대신 차갑고도 냉혹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예전부터 경고했잖아요. 엄마가 안 들으신 거죠. 오빠가 아들이라고, 불쌍하다고,
엄마 목 챙겨서 퍼주고 저한테도 양보하라고 하셨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지금 거기서 더 물러서시면 다음엔 유언장 쓰라고 강요하고 엄마 빨리 돌아가시기만 기다릴걸요? 딸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제가 키운 괴물들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창백해진 아들 부부를 보며 남은 모적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뺏기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딸이 말한 그 끔찍한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더는 앉아서 당할 수 없었습니다. 고립무원이라 느끼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내성적이고 예민하던 9살 손자 우진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우진이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툭하면 짜증을 냈죠. 한 번은 소영이가 우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는데 아이가 숟가락으로 고기를 뒤적거리더니 그릇째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안 먹어. 여기 밥 맛없어. 우리 옛날 집 밥 먹을 거야. 또 한 번은 소영이가 애지중지 닦아놓은 최고급 이태리제 소파에 우진이가 크레파스로 엉망진창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강우진, 너 미쳤니? 소영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우진이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들었습니다. 어차피 여기 우리 집 아니잖아. 더러워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는 제가 아이를 뒤에서 조종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그 뒤로 저를 대하는 태도는 냉랭한 무시에서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요.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변해버린 우진이를 보며 아이의 맑은 눈 속에 서린 어른들에 대한 혐오와 반항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만의 서툰 방식으로 이 숨 막히는 공간에 저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 그 무언의 전쟁이 폭발했습니다. 우진이가 실수로 새로 산 페르시안 카펫에 콜라를 쏟자 소영이가 이성을 잃고 아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까지 합세해 아이를 혼내려 들었죠. 그때 우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다 싫어. 이 큰 집도 싫고 엄마 아빠도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우리 진짜 집으로 갈 거라고. 아이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능숙하게 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총알처럼 튀어나간 손자를 보고 온 가족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우진아, 우리는 미친 듯이 아파트 단지를 뒤졌습니다. 경비실, 놀이터, 단지 내 공원. 어디에도 우진이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소영이는 화단턱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탐욕이 거치고 난 자리에 찾아온 원초적인 공포였죠. 민호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아들네가 살던 옛날 전셋집 옆집 김 여사였습니다. 명자 언니. 나야, 옆집 김씨. 얼른 와봐요. 손자 우진이가 여기 와 있어. 옛날 집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엉엉 우는데 아무리 달래도 말을 안 들어.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꼼짝도 안 해.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엎고 소파에 낙서하고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고 소리치던 아이의 마음을요. 그건 투정이 아니라 가장 격렬하고 순수한 방식으로 부모에게 선전포고한 것이었습니다.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게 아들 부부를 몰아낼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9살 손자의 순수한 사랑이 자식들에게 상처 입은 제 차가운 심장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넋이 나간 아들 부부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데리러 가야지. 우리는 민호네가 살던 옛 빌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소영이는 우진이를 혼내주겠다며 벼르고 있었죠. 저는 뒷좌석에서 김 여사가 보내준 주소를 확인하며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자 빌라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죠. 창피함에 얼굴이 벌개진 소영이가 달려들어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강우진, 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일어나? 우진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 발버둥쳤습니다. 싫어. 안 갈 거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맨날 할머니 괴롭히고 고모가 우리 구해준댔어.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 뒤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제 딸 지은이와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지은이의 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박 변호사였습니다. 지은이를 본 소영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진이는 지은이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모, 손자가 연출한 이 완벽한 무대 위에서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는 아들 내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만해라. 나직하지만 단호한 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내 딸이 사준 집에 들어앉아 나를 하녀 부리듯 하고 내 연금까지 쥐어짜려 들더니 이제는 내 손자까지 너희가 싫다고 도망쳐 나왔다. 강민호, 박소영, 너희 낯짝은 대체 뭘로 만들었냐? 이웃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민호가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입 다물어. 저는 박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2개를 꺼내 그들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민호 씨, 박소영 씨. 첫 번째는 이 집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주는 이명자님 단독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자님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퇴거 요청, 통지서 및 주거 침입 경고장입니다. 48시간 내에 짐을 빼고 모든 출입 권한을 반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점유로 형사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불법 점유라니요. 소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가 살라고 하셨잖아요. 박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잠시 머무는 것과 증언은 다릅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갈취를 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증인은 여기 차고 넘칩니다. 그는 주위에서 수군대는 이웃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민호는 다급히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집은 내 명이지. 살고 싶으면 살아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단, 시세대로 월세 300만 원. 관리비, 공과금 별도. 한 푼이라도 밀리면 즉시 퇴거다. 정식 임대차 계약서는 변호사가 보낼 거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꾸었던 20억 로또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요. 300만 원 월세를 낼 능력도 없을 뿐더러 제가 진짜로 집을 팔아버릴까봐 겁이 난 그들은 며칠 뒤 그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짐을 뺐습니다. 결국 그들이 무시하던 낡은 빌라로 아무런 이득도 없이 오히려 동네방네 페류나라는 낙인만 찍힌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저와 딸 지은이 그리고 우진이는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그 넓은 집에 입주했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우진이가 낙서했던 며느리에게 혼쭐이 났던 그 크레파스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울고 있는 할머니와 화가 난 고모를 그린 그 그림은 우리 집의 가장 비싼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그때 왜 집을 나갔어? 우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그 큰 집에선 할머니가 맨날 슬퍼 보였어. 엄마 아빠도 괴물처럼 변하고 집에 오면 할머니가 다시 웃을 것 같았어. 저는 손자를 으스러지게 안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나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웃을 수 있는 곳이 진짜 집이라는 걸 이 작은 아이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66 먹은 어미가 9살 손자의 꾀를 빌려 아들과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밤새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누가 키웠는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퍼주고 잘못해도 감싸주며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가르치지 않은 제 빗나간 모정이 그들을 괴물로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는 발코니에 앉아있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던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선을 그으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빠한테도 우진이한테도 최고의 교육이에요. 한 달 뒤 민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미역국과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불렀습니다. 밥 먹으러 와라. 민호는 혼자 왔습니다. 소영이는 면목이 없는지 핑계를 댔겠죠. 식사 내내 고개만 숙이고 있는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저는 열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현관키다.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라. 단, 밥 먹고 얼굴 보러 오는 거지. 얹혀 살러 오는 건 안 된다. 이 집은 이제 너희의 비상구가 아니야. 40이 넘은 아들은 제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랑과 경계에 대한 40년 늦은 수업이 비로소 오늘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명자 여사는 지혜와 용기로 노년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탐욕은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맹목적인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사랑과 방임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